임신한 제 몸이 돌계단 아래로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천한 네 새끼는 낳지 마라. 천박한 청소부년이 임신한 아이는 당장 지워버려. 남편이 딴살림을 차려 명문대 교수 상간녀와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온 친척들 앞에서 저를 돌계단으로 떼밀어 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뱃속에 아이를 부여잡고 저는 그대로 기절했죠. 7년을 묵묵히 헌신한 며느리이자 임신 8개월인 저를 시어머니는 쓰레기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배를 감싸 안은 저를 보며 남편은 끝내 모른 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이를 갈았습니다. 짐승 같은 당신들, 내가 개박살 내주겠어. 그리고 며칠 뒤 도씨 집안의 모든 어른이 모인 회의 자리. 제가 던진 진실 하나에 기고만장하던 시댁의 100억 재산은 몽땅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으로 쿵 고꾸라지고 말았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했길래 명문대 교수 상간녀와 콧대 높은 시댁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제 억울함이 풀리도록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한소민, 올해 35입니다. 정말 제가 바보 병신 같죠? 저는 남편이 제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질러 다른 여자의 아들을 낳아도 아무 말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는 화장실 쓰레기통이나 비우는 청소부예요. 사람들은 제 어깨를 치고 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 사람들 눈에 저는 숨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벽에 걸린 빨간 소화기나 구석에 세워진 쓰레기통처럼 건물에 원래부터 붙어있는 투명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가는 사람들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축축한 물걸레를 꽉 쥐어짜는 제 두 손이 한때는 국립박물관 유물수장고에서 500년 된 고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던 손이라는 거요. 결혼 전 저는 기록보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불빛에 비춰보면 그 미세한 종이의 결만으로도 몇백 년 전의 것인지 읽어냈어요. 먹이 언제 갈려 종이에 스며들었는지 봉인이 뜯겼다 다시 교묘하게 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짚어내던 매서운 눈을 가졌었죠. 하지만 시집을 온 이후 저는 그 예리한 눈과 감각을 꾹 접어둔 채 묵묵히 대학 복도의 바닥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여느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춥고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4층 사회학과 복도를 향해 밀대를 밀며 올라가는데 복도 맨 끝에 있는 남편의 불륜녀인 유가람 교수의 연구실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다며 학교 전체에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죠. 이 새벽에 누가 벌써 출근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천천히 밀대를 멈췄습니다. 손걸레를 고쳐쥐고 연구실 문 앞 바닥에 얼룩을 닦는 척하며 쪼그려 앉았어요. 문은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새로 낯선 여자의 콧소리 섞인 웃음과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유 교수가 콧소리를 섞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시간엔 우리 둘뿐인데 누가 본다고. 남편이 여유롭게 웃으며 대꾸했죠. 쿵 하고 가슴이 우물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남자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바로 제 남편 국립대 법학과 교수인 도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연구실 문 옆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밀대 자루만 생명줄처럼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있는데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돼? 나 진짜 불안해 죽겠어. 조금만 참아. 조만간 다 해결될 테니까. 알잖아. 내가 누구만 보고 사는지. 유가람 교수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번갈아 복도로 흘러나왔고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소리를 단 한 조각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복도를 다 닦았는지, 미화원 창고에 걸레를 어떻게 빨아 널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처럼 움직여 첫 차를 타고 시댁인 도시 종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중한 소슬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정원으로 내려가는 8칸 돌계단 위에 시어머니 방순애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역 종친의 부인회장답게 이른 아침부터 고운 옥색 한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들어서는 저를 대뜸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물비린내를 풀풀 풍기고 들어와? 박물관에서 걸레질이나 하던 애를 걷어줬더니 기어이 밖으로 돌며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저는 적고 부르튼 손을 앞치마 뒤로 황급히 감추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는 그 8칸 돌계단은 제가 종택에서 매일 엎드려 가장 정성껏 닦는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제가 닦는 그 계단 아래에 죄인처럼 서서 어머님의 매서운 잔소리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참으로 얄궂고 서글픈 일이었죠. 새벽엔 차가운 대학 계단을 닦고 낮엔 이 거대한 한옥의 돌계단을 닦고 저는 하루 종일 남이 밟고 지나가는 계단만 닦으며 숨죽여 사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곤히 잠든 남편의 뒤통수를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남편의 어깨 위로 새벽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자꾸만 겹쳐 들렸어요. 저는 이불자락을 꽉 틀어주며 남편과 상간녀가 숨기고 있는 실체를 이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축축한 물걸레를 쥐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제 손이 실은 아주 오래된 고문서의 교묘한 거짓을 단숨에 밝혀내던 바로 그 손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숨죽여 바닥만 닦던 저를 벌레 보듯 짓밟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어쩌다 투명 인간 취급하던 청소부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잘난 500년 종가의 핏줄과 명문대 학벌이라는 껍데기가 어떻게 밑바닥부터 산산조각 났는지 그 끔찍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시절, 제가 이 숨막히는 종택에 처음 발을 들이던 7년 전 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양손에 쥐고 삐걱거리는 거대한 소슬대문을 넘던 첫날부터 이 집안에 제가 편히 숨 쉴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순애는 지역 종친의 부인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에 걸맞게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고운 옥색 한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어머님의 꼿꼿한 눈빛은 마치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물건을 감정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짐을 내려놓고 공손히 절을 올리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쯧쯧, 어딜 가나 싼 티는 숨길 수가 없구나. 어디서 박물관 바닥이나 닦으며 걸레질하던 애가 굴러들어와서는 우리 도시 500년 순수 핏줄에 행여나 흠집이라도 냈다간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마당의 흙바닥을 옥양목 버선발로 툭툭 차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국립박물관에서 귀한 유물을 다루고 복원하는 기록보존 연구원이라고 조심스레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 귀에는 제 말이 아예 닿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손일이나 하러 들어온 천한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목조 종택은 입만 열면 무조건 가문이고 핏줄이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모셔진 두꺼운 족보책, 안방 깊숙한 곳을 채운 검은 위패들, 그리고 정원으로 내려가는 그 서늘한 8칸 돌계단까지 온 집안의 굵은 기둥과 기와가 저를 짓누르며 우리는 너 같은 것과 태생부터 근본이 다르다고 윽박지르는 것 같았죠. 가장 절망스러웠던 건 명색이 국립대 법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는 남편 도연석 역시 자기 어머니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이에요. 당신이 참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사람 핏줄은 어딜 가도 절대 못 속이는 법이야. 우리 도시 지방격에 맞추려면 근본 없는 당신이 뼈를 깎아야지. 어머님이 마루에서 저를 무참히 깎아내릴 때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팔짱을 끼고 어머님 말에 굽신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란 사랑하고 존중할 반려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집안의 굳은 일을 대신해줄 공짜 일꾼에 불과했던 거예요. 남편의 그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얇은 얼음장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시리고 두려웠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택의 가장 큰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은 모두 따뜻한 방 안에 모여 앉아 웃으며 구경만 했고 세상에 오를 산더미 같은 음식 준비와 허드렛 일은 온전히 제 몫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찬바람이 들이치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밤을 하얗게 새워가며 시꺼멓게 녹슨 노재기들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사실 박물관 수장고에서 수백 년 된 재래 유물을 숱하게 다뤄본 터라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종친 어른들보다 제가 격식이나 재고 다루는 법에는 훨씬 밝았습니다. 거친 집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융을 가져와 녹기 표면의 결을 달래듯 조심스레 문질렀죠. 그리고 맑은 물에 벼루를 씻어 먹을 간 뒤 질 좋은 한지에 붓을 들어 정성껏 한자로 춘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제 손끝에서 잊혀진 옛 조상들의 예법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굽이 반질반질하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제기들이 대청마루 재상 위에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히 올랐습니다. 방에서 걸어 나온 어머님이 그 완벽하게 차려진 제기들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가 밤새 애를 썼네. 원래 험한 데서 굴은 천한 것들이 딴 건 몰라도 손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하잖아. 우리 집에 힘쓸 일꾼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
친척들 앞에서 다정하게 칭찬을 건네는 척했지만 그 말은 시퍼런 독이 발린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가운데를 푹 찌르더라고요. 차라리 대놓고 욕을 먹는 게 나을 뻔했어요. 속 좁은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 겉으로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허리를 굽혔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껏 밤을 새워 지극정성으로 조상 모실 그릇을 빛내놨더니 돌아오는 건 칭찬을 위장한 뼛속 깊은 모욕과 종년 취급이었으니까요. 분노로 꽉 쥔 주먹 안으로 뭉툭한 손톱이 깊이 파고들어 손바닥에 벌겋게 핏방울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상 앞에 정성만은 놓지 않겠다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어머님은 제게 의리의리한 종택 살림과 친척들 대소사까지 몽땅 떠넘기고도 생활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단돈 10원 한 장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고 한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쭈그려 앉아 넓은 마당에 작초를 모조리 뽑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 빨래를 맨발로 밟아 빨면서도 정작 제 몸이 부서질 듯 아플 때 병원비 한번 마음 편히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처지였어요. 남편의 지갑은 철저히 어머님이 관리했으니까요. 손에 쥐어진 돈이 없으니 한겨울 찬물에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나도 밴드 하나 사러 약국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안의 제사와 굳은 일을 거르지 않고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다 억눌러 두었던 제 오랜 감각이 소름 끼치게 다시 고개를 든 어느 늦은 오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종친의 모임으로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깊숙이 놓인 오래된 제기 보관함을 닦고 있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나무함은 어머님이 평소 먼 발치에서도 며느리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던 물건이었죠. 물걸레를 꽉 짜서 함의 뚜껑과 옆면을 살살 훔쳐내는데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결과 울림이 어딘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세월의 때를 먹은 오동나무 함이었지만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짚어보니 나무 판자가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박물관 수장고에서 귀중한 비밀 문서가 틈새에 숨겨진 이중함의 감촉을 수백 번도 넘게 만져봤던 제 예민한 손가락이 찌릿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 거죠. 나무 두께가 이렇게 둔탁하고 무거울 리가 없는데 빈 공간이 울리는 맑은 소리가 아니야. 바닥이 분명히 두 겹으로 짜였어. 손톱 끝으로 조심스레 모서리 이음새를 꾹꾹 눌러 살살 훑어보니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게 들뜬 틈새가 손끝에 툭 걸렸습니다. 이 함 바닥 아래 좁은 빈 공간에 누군가 고의로 무언가를 단단히 밀봉해 숨겨두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머릿속에 번쩍 스쳤어요.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누르며 그때는 그저 옛날 집안 어른들이 귀한 집문서나 땅 문서를 숨겨둔 오래된 비밀함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닫힌 안방 문 밖에서 낙엽 밟는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고개를 돌려보니 3대째 이 적막한 종택을 묵묵히 지켜온 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이 낡은 쌀이 빗자루를 든 채 열린 문지방 너머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얼굴에 깊은 고랑이 파인 어르신은 불안한 듯 주위를 한번 쓱 살피더니 마루 위로 조심스레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으로 쓱 내미셨습니다.
이 얼음장 갖고 가시 돋친 종택에서 하녀 취급받는 이름 없는 며느리인 제게 사람 대접을 하며 따뜻한 마실 것을 건넨 분은 서정갑 어르신이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새아기 그 제기함은 안주인이 유독 남의 손을 못대게 눈에 불을 켜는 물건이니 웬만하면 얼른 물러나서 조심하시오. 어르신이 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하지만 뼈 있는 말투로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주며 어르신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단순히 깐깐한 시어머니 물건을 만지다 제가 억울하게 호통을 들을까봐 챙겨주시는 다정한 걱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르신이 이 무서운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비명과 끔찍한 진실을 20년째 꽉 막힌 뱃속에 꾹꾹 삼키고 숨죽여 살아온 분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온몸에 살이 떨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늦은 저녁 학교에서 퇴근해 넥타이를 푸는 남편에게 저는 무심코 낮에 있었던 안방의 제기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안방 구석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 한 마리예요. 제가 먼지를 닦다 보니까 바닥 올림이 좀 이상하게 둔탁하던데 혹시 귀한 걸 숨겨둔 이중 바닥 아니에요? 그 순간 단추를 풀려던 남편의 두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획 고개를 돌려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평소 밖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점잖은 학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무섭게 정색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상관할 물건이 아니니까 다시는 그 함 열어볼 생각도 하지 마. 멍청하게 굴지 말고 근처엔 쳐다보지도 마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남편이 짐승처럼 벼락같이 윽박 지르는 소리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양복 겉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바닥 두께가 좀 이상하다고 며느리로서 지나가듯 물어본 것뿐인데 남편의 반응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날 만큼 비정상적이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절대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될 터지면 온 집안이 다 죽는 끔찍한 시한폭탄이라도 제가 건드린 사람처럼 구는 모습에 오히려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 가벼운 질문 한마디에 사색이 되어 발악하는 남편의 등짝을 쳐다보며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기를 쓰고 병적으로 감추려는 그 제기함의 이중 바닥 아래에는 이 위선적인 집안이 필사적으로 무덤까지 묻어두고 싶은 치명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과연 그 무거운 나무 판자 밑에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훗날 이 오만하고 콧대 높은 500년 도시 가문을 어떻게 뿌리째 뽑아 처참하게 박살내버릴지 7년 전에 저는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종택으로 시집온 지 딱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떠맡기고도 10원 한 장 주지 않았고 제 몸이 아파병원에 갈 돈조차 막막해지자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가족들 몰래 벼룩시장 신문을 뒤지다 마침 눈에 띈 곳이 꼭두 새벽에 출근해 건물을 닦는 환경미화원 자리였습니다. 하필 자리가 난 곳이 남편 도연석이 교수로 재직 중인 바로 그 국립대학교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저녁상을 물리며 남편에게 새벽 청소 일을 나가게 되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숟가락을 쥔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명색이 국립대 교수 아내가 밀대 들고 화장실 청소나 한다고? 남편이 밥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동료들이나 학생들이 알면 나를 도대체 뭐로 보겠냐고. 당장 때려치워. 돈 한 푼 주지 않는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체면부터 챙기는 그 이기적인 얼굴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병원비라도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머님은 생활비 한 푼 안 주시는데 저도 살아야죠. 제가 아래 집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턱 끝을 치켜들고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돈이 궁에서 그 천한 짓거리를 기어이 해야겠다면 맘대로 해. 대신 학교에서 나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말고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란 말이야. 알았어? 절대라는 단어를 2번이나 힘주어 내뱉는 남편의 입술이 참으로 잔인해 보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그 사람에겐 죽기보다 치욕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일하는 대학교 복도에서 철저히 숨죽인 유령이 되어야만 했죠. 어느 새벽 저는 3층 법학과 복도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차가운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경쾌한 구두 발소리와 함께 2사람의 인형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남편과 젊은 여자 교수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부임해 학교 전체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회학과 유가람 교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엄수대로 얼른 벽 쪽으로 몸을 밀착하고 밀대를 세운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유 교수는 제가 땀 흘려 닦아놓아 아직 물기가 마르지도 않은 대리석 바닥을 뾰족한 구두 굽으로 척척 밟고 지나갔습니다. 투명한 바닥 위로 더러운 흙탕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유 교수는 멈춰서서 코를 찡그리며 힐끗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우, 짜증나.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좀 학자들 다니는 시간 피해서 일하면 안 되나? 역겨운 물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명문대 교수라는 우아한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깔아뭉개는 노골적인 막말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것처럼 쓰라렸어요. 하지만 정작 제 가슴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유 교수 옆에 선 남편의 반응이었죠. 남편은 흑발로 제 노력을 짓밟은 유 교수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유 교수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요. 밀대 자루를 꽉 쥔 제 2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손등 위로 퍼런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올랐죠.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얼음장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 교수는 한술 더 떠들고 있던 종이컵을 삐딱하게 기울였습니다. 갈색 커피가 제가 방금 닦아놓은 하얀 대리석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아줌마, 나 바쁘니까 여기 얼른 좀 치워요. 끈적거리지 않게 흔적도 없이 닦아놔요. 유 교수는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킨 뒤 남편과 함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커피가 흥건하게 고인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걸레를 쥐고 갈색 얼룩을 문질러 닦아내며 속으로 수백 번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눈으로 그 잘난 교수들의 진짜 민낯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종택으로 돌아오자 어머님이 마당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입맛대로 고자질한 게 뻔했죠. 너 오늘 학교에서 우리 현석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냐?
어머님이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걸레짝이나 쥐고 설치는 며느리라니. 교수들 다 보는 복도에서 엎드려 기어다녀. 우리 500년 종가체면이 똥통에 처박히는 꼴을 기어이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휴, 내가 다 너 불쌍해서 해주는 소리야. 너 같은 애가 급 떨어지는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애를 낳아도 그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니? 다 핏줄에 맞게 분수를 지키라는 어미 마음을 왜 몰라줘. 어머님은 혀를 끌듯 차며 걱정하는 척 다정하게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생각해서 타일러주는 시어머니 행세였지만 그 속에는 너는 내 발밑에서 평생 식모살이나 해야 할 천한 태생이다라는 지독한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겉으로 순순히 대답하며 마당의 흙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맹렬한 불덩이로 타오르고 있었죠. 어머님의 그 위선적인 가스라이팅을 들으면서도 저는 대학 청소부 일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남편과 유 교수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청소부가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벽에 걸린 빗자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는 소름 끼치도록 요긴한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그 새벽 복도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부터 저는 남편의 3층 복도뿐만 아니라 유 교수가 있는 4층 사회학과 복도까지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라는 신분은 참으로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아무도 밀대를 든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저는 학교에서 그들이 절대 남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내밀한 공간까지 무릎으로 기어가며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매일같이 엎드려 눈물로 닦아내던 그 4층 복도가 조만간 어떤 끔찍하고 거대한 진실을 제 손에 쥐어주게 될지 두 사람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 교수의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무릎 꿇고 닦아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형광등 불빛이 다 켜지기도 전에 인문사회관 4층으로 올라가 밀대를 밀고 있었어요. 어스름한 복도 끝 사회학과 유가람 교수의 연구실 문틈에서 길쭉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꼭두새벽에 빈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에 제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소리를 몽땅 죽이고 슬금슬금 다가가 연구실 문 바로 앞에 밀대를 툭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손걸레를 바닥에 문지르는 척하며 몸을 납작하게 웅크렸죠. 문짝은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아주 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귀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심장이 뛰었지만 저는 숨을 꾹 참은 채 열린 틈새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나 아기 가지면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유 교수의 콧소리 섞인 다정한 칭얼거림이 뱀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의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며 아기 타령을 하는 명문대 여교수의 실체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적당히 돈 쥐어주고 쫓아내면 돼. 이어지는 남편 도연석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훅 들이마셨습니다. 그 여자라니요. 저와 7년을 살 부비고 살아온 남편이 시댁의 모든 굳은 일을 군말 없이 도맡아 하던 저를 헌 신발짝 버리듯 적당히 정리하면 되는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뺨을 세게 얻어맞은 것도 아닌데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이 도씨 집안 재산 정리는 내 쪽으로 확실히 빼돌려 주신다고 약속했지? 나 그거 아니면 자기가 대학 교수라도 이 결혼 안 해. 알지? 유 교수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우아한 학자 행세를 하던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사랑 따위가 아니었어요. 안정된 교수라는 혼처와 시댁 도시 종가의 으리으리한 재산을 노린 철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름 끼치는 속셈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어요. 당장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웅크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는 기계처럼 밀대를 들고 복도 끝까지 바닥을 닦아낸 뒤 첫차 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 종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걸레를 박박 빨고 있는데 손끝이 제멋대로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모욕감에 눈물이 앞을 가려 수돗물이 자꾸만 뺨으로 튀었어요. 그때 마당 구석에서 마른 낙엽을 쓸고 계시던 3대째 종가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이 빗자루를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며칠 전 안방에서 제기함을 만지다 걸렸을 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죠? 어르신은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더니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둥글레차 한 잔을 제 옆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새아기 이 무서운 집구석에서 오래 못 버티고 쫓겨날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당신 같지가 않소이다. 어르신이 굵게 펜주름 사이로 복잡한 눈빛을 띠며 알쏭달쏭한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어르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종택 사람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게 핏줄이고 뼈대 아니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게 바로 자기들 진짜 핏줄 이야기요. 그걸 조심하시오. 어르신은 그 한마디만 허공에 흩뿌리듯 툭 던져두고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돌려 다시 빗자루를 들고 멀어지셨습니다. 구부정한 어르신의 무거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덜컹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입 다물고 살아온 이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내뱉은 그 서늘한 경고는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니었어요. 이 으리으리한 500년 종가 깊숙한 곳에 저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오래된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투명 인간처럼 웅크리고만 있던 이름 없는 며느리에서 그들의 목줄을 틀어줄 증거를 모으는 여자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저녁 남편이 퇴근 전인 서재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였죠. 휴지통을 비우고 책상 서랍을 닦으려는데 맨 아래쪽 서랍이 아주 살짝 덜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레 서랍을 당겨 열어보았어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 두꺼운 전공서적 밑에 숨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핸드폰 번호로 주고받은 민망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과 유 교수가 남편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찍은 사진 몇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학술 세미나니 공동연구니 핑계를 대며 지방 호텔을 전전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더러운 사진과 문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찍어두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언젠가 이 증거들이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확실한 밧줄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증거를 모으는 줄도 모르고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들떠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친척 어른들이 잔뜩 모인 대청마루에서 상을 나르던 저는 어머님이 종친의 부인들 앞에서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떠드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현석이가 드디어 우리 도씨 가문의 귀한 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올 것 같아. 500년 핏줄을 이을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장손이 태어날 거란 말이지.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은근한 득의양양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상 위로 찌개를 내려놓던 제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 귀한 손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유 교수가 말하던 그 아기 타령이 현실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유 교수가 뱃속에 품은 아이를 자기 친손주라 굳게 믿고 벌써부터 입방아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오매불망 떠받들던 그 500년 핏줄의 귀한 손이 훗날 이 거대한 종택을 기둥뿌리째 뒤흔들어 버릴 끔찍한 폭풍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제 몸 안에서도 또 다른 작은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자꾸 늘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어 동네 허름한 의원을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초음파 화면 위로 아주 작게 깜빡이는 점 하나를 보았을 때 저는 진료실 의자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말았어요. 숨막히는 시댁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남편 사이에서 철저히 혼자였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편이, 제 핏줄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이 벅차도록 감사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납작한 배를 쓸어 안으며 이 아이만큼은 제가 어떤 핍박을 견디더라도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거대한 종택 안에서 축복은커녕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상간녀인 육가람 교수 역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거든요. 남의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끔찍한 소식을 한 집에 사는 며느리 귀에까지 버젓이 들리게 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어머니 방순애는 핸드폰에 담긴 그 핏덩이 사진을 친척들 단체 대화방에 쉴 새 없이 돌리며 온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이마 훤한 것부터 콧대까지 우리 현석이를 아주 쏙 빼닮았잖아. 이게 바로 도씨 가문을 번듯하게 일으켜 세울 진짜 500년 종손이지. 어머님이 대청마루에서 남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두고 흥분해서 소리칠 때마다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한 저는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문대 교수가 낳은 아들은 애지중지 금지옥엽 종손이라며 떠받들면서도 정작 법적인 며느리인 제가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허리를 굽혀가며 마당을 쓸고 제기를 닦는 모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뻔히 숨쉬고 살아있는 제 뱃속 아이를 향해 어머님과 남편은 철저하게 없는 생명 취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렇게 위태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종친의 어른들 10여 분이 집안 대소사를 논의하겠다며 종택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저는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뜨거운 찬물이 담긴 무거운 쟁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친척들 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을 내려놓으려는 제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아야! 제가 쟁반을 놓칠 뻔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마루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어당겨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친척 어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제 불룩한 배를 노골적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내가 경고하는데 그 뱃속에 든 천한 네 새끼는 이 집안에 발도 들릴 생각 마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피를 받아와서는 감히 도씨 장손 행세를 하려고 들어? 어머님의 앙칼진 막말이 조용한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어머님의 독설은 더 매섭게 꽂혔습니다. 학벌도 없고 쥐뿔도 없는 내년 뱃속에서 나온 핏덩이가 어디 낄 자리가 있어.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걸레질이나 하는 것들이 우리 핏줄은 명문대 교수 유 씨가 낳은 저 아이 하나면 아주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 얼굴로 뜨거운 피가 확 쏠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 뱃속의 아이를 천한 새끼라 부르며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폭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채 옆에 앉아있던 남편 도연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막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아이를 향해 쏟아지는 끔찍한 저주 앞에서도 고개를 획 돌린 채 찻잔 속에 찻잎만 뚫어지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철저한 방관이자 동조였죠. 그 비겁한 옆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이 인간들을 향해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어머님이 성큼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이리서 감히 말대꾸야. 이 천한 것이.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헛디딘 저는 마루 아래 정원으로 이어지는 그 차갑고 뾰족한 8칸 돌계단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쿵, 쿵, 쿵. 돌 모서리에 어깨와 등이 사정없이 부딪히며 세상이 빙글빙글 뒤집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배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어요. 저는 두 팔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은 채 딱딱한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하반신을 타고 올라왔고 치마 밑으로 축축하고 미지근한 핏물이 울컥 쏟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어머님의 서늘한 비웃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것 봐라. 지 새끼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멍청한 것. 아주 꼴 좋다. 정신을 완전히 잃기 직전 흐릿한 시야 끝으로 마당 구석의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쓸던 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땅에 툭 떨어뜨린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8칸 돌계단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르신의 동공은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바로 저 돌계단에서 똑같이 벌어졌던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현장을 지금 눈앞에서 다시 목격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왜 어르신이 그토록 극심한 공포에 질려 계단을 보며 얼어붙었는지 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순간 알 수 없었어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간신히 하혈을 멈추고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제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저를 돌계단에서 밀어버린 시어머니와
피를 흘리는 아내를 외면한 남편.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앞에서 그동안 바보처럼 웅크리고 참기만 하던 이름 없는 며느리 한소미는 그날 돌계단 밑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파헤쳐 갈갈이 찢어놓겠다는 차갑고 서늘한 복수심을 품은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문병을 핑계로 병실을 찾아온 어머님은 핏기 없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서늘하게 쏘아붙였죠. 몸조리 대충 끝나면 조용히 짐 빼라. 다신 우리 종택에 너처럼 부정타고 천박한 것들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할 테니까.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불깃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밀쳐 굴러떨어지게 만든 그 8칸 돌계단. 관리인 어르신이 새파랗게 질려 덜덜 떨며 바라보던 그 돌계단. 그 차가운 돌덩이들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오만한 도시 종택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어떤 비밀과 지독하게 얽혀 있다는 확신이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관리인 어르신이 그 계단을 보며 왜 그토록 경악하며 공포에 떨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 손으로 파헤쳐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끔찍했던 계단 추락 사건으로 하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만 멍하니 내다보던 제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뜻밖의 인물이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늘 남편 현석의 뒤에 숨어 오빠 편만 들고 며느리인 저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시누이 도연주였습니다. 32의 미술치료사로 일하는 현주 아가씨는 평소의 새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가씨? 웬일이에요? 제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아가씨는 다급히 제 손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던 낡은 한지 뭉치와 모서리가 달아빠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제 이불 위에 조심스레 꺼내 놓았어요. 언니, 나 사실 어릴 때부터 오빠랑 내 얼굴이 단 한 군데도 정말 하나도 안 닮은 게 늘 너무 이상하고 무서웠어. 아가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민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고운 시절의 시어머니 방순애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도병철 어르신이 아닌 아주 낯선 남자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매며 웃는 입꼬리가 소름 끼치도록 지금의 남편 도연석과 붕어빵처럼 똑 닮아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 스산한 새벽에 내가 목이 말라 방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돌계단 아래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걸 봤거든. 근데 엄마가 내 어깨를 꽉 쥐고 잡고 흔들면서 그건 다 내가 잠결에 본 헛것이고 꿈이라고 세뇌시켰어. 난 그 말을 믿고 싶어서 20년을 내 기억을 부정하면서 살았는데 언니가 그 계단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그날 내가 본 그 검은 그림자가 진짜였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 아가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끔찍한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가씨의 등을 다독이며 이불 위에 놓인 그 낡은 편지 뭉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편지 봉투를 매만지는 순간 박물관 수장고에 묻어두었던 제 옛 감각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종이의 두께와 표면에 일어난 보풀하기 결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색된 정도, 그리고
벼루에 갈린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번진 색깔의 깊이까지. 제 손끝과 눈썰미는 이 편지들이 조작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진짜 고문서라는 걸 단박에 짚어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시 종택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짐을 빼라고 호통을 쳤지만 아직 제 짐이 안방과 서재 곳곳에 널려 있었기에 당당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죠. 새벽마다 화장실 바닥을 닦던 미화원 며느리라는 제 초라한 신분은 이럴 때 참으로 유용했습니다. 아무도 밀대와 걸레를 든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저는 대청소를 핑계로 어머님이 자리를 비운 안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지난번 먼지를 닦다 이상한 울림을 느꼈던 그 오래된 제기 보관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없이 함을 뒤집어 엎고 손톱 끝으로 아주 미세하게 들떠있던 이중 바닥의 이음새를 힘껏 후벼 팠습니다. 탁! 나무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바닥 널빤지가 무겁게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틈새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렇게 바랜 한지 뭉치와 돌돌 말린 비단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도병철 어르신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핏줄을 증명하는 오래된 직계혈통 표본 머리카락과 손톱 등이 정성스레 밀봉되어 있었고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유언장 밑에 깔려있던 시아버지의 비통한 친필 기록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배를 맞댄 아내 방순애의 추악한 배신을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적어 내려간 글귀였어요. 이 종이들이야말로 그 여자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칼자루구나. 저는 이 문서들이 품은 끔찍한 폭발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정밀하고 완벽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방 깊숙이 유언장과 혈통 표본을 숨긴 뒤 박물관 연구원 시절 저와 함께 수많은 고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며 밤을 새웠던 옛 동료 지금은 법과 감정연구소의 실장으로 일하는 윤도경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경아, 정말 아주 오래되고 무서운 물건이야.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좀 봐줄 수 있니? 저는 그날 밤 도경이를 몰래 만나 시아버지의 유언장과 혈통표본 그리고 신우이가 가져온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 뭉치 일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맡기며 아주 중요한 준비물 하나를 더 슬쩍 내밀었어요. 사실 새벽마다 남편의 연구실을 청소하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제게 그 사람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연구실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린 칫솔과 휴지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꼼꼼히 챙겨두었거든요. 거기에 유가람 교수가 자랑스레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아기 사진 속 병원 팔찌 번호와 출생 기록까지 더해 도경이의 손에 넘겼습니다. 감정 결과를 피가 마르도록 기다리는 며칠 동안 신우이 현주 아가씨는 제 곁에 꼭 붙어 20년 동안 홀로 감장해야 했던 지옥 같은 기억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나 아직도 가끔 그 8칸 돌계단 위에 꼿꼿하게 서서 아버지를 끔찍하게 내려다보던 그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꿈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며 깨. 엄마는 다 잠꼬대라고 했지만 난 이제 알아. 내가 본 게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아가씨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도경이의 완벽한 감정 결과가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리고 사흘 뒤 윤도경 실장에게서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소민아, 결과 싹 다 나왔어. 이건 전화로 듣고 놀랄 수준이 아니야. 당장 연구소로 직접 와서 이 결과지들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도경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겁고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이 오만방자한 도시 종택의 썩어 문드러진 핏줄과 20년간 감춰져 있던 살인극의 진실이 드디어 봉투를 뚫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려 한다는 것을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낯선 법과 감정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사무실 안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옛 동료 윤도경 실장이 무척 심각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평소 농담을 즐기던 친구의 서늘한 표정을 보니 제 심장마저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소민아, 네가 가져온 시료들 돌리면서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여기, 일단 이것부터 봐. 도경이가 책상 위에 첫 번째 서류 봉투를 툭 던지며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방순애가 친척들에게 사진까지 돌리며 우리 도시 500년 종손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바로 상간녀 유가람 교수의 아들에 관한 유전자 감정 결과지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유가람 교수가 낳은 그 핏덩이 내 남편 도연석의 친자가 아니야. 유전자상으로 부자 관계가 단 1%도 성립하지 않아. 생판남이라고.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우아한 탈을 쓴 유가람은 애초에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씨를 뱃속에 품은 상태에서 그럴듯한 혼처와 도씨 집안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새벽복도 문틈으로 제가 엿들었던 그 노골적인 대화, 어머님이 재산 정리는 확실히 해주신다고 했지? 라며 앙칼지게 따지던 육가람의 그 더러운 계산 속이 이렇게 완벽한 과학적 물증으로 눈앞에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핏줄을 자기 친손주랍시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꼴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경이가 두 번째 결과지를 내미는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폭탄이야. 소민아, 심호 크게 해. 도경이가 붉은 도장이 찍힌 두 번째 서류를 천천히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네가 가져온 도시 종택의 오래된 직계혈통 표본과 내 남편 도연석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를 정밀 대조했어. 결과가 어떨 것 같아? 단 한 조각도, 정말 0.0001%도 일치하지 않아. 도연석은 500년 도시 핏줄이 아니야. 완벽한 남의 씨라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핏줄은 절대 못 속인다며 저를 근본 없는 천한 며느리라 짓밟고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편이 사실은 도씨 가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새빨간 가짜였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신우이가 눈물로 가져왔던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 뭉치를 다시 꺼내 허검지검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순애가 남편의 친구에게 몰래 보냈던 연서들. 그 속에는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남편을 간호하는 척하며 뒤로는 외간 남자와 뜨거운 정을 통하고 심지어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뻔뻔하게 도씨 장손을 가졌다고 시댁을 속여 넘긴 스스로의 더러운 고백이 아주 또렷한 필체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필적 감정도 싹 다 끝냈어. 이 편지 뭉치를 쓴 필체는 내 시어머니 방순의 본인의 것이 확실하고
제기함에서 나온 유언장의 필체는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 도병철 어르신이 맞다. 도경이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평생 저를 쥐잡듯 잡으며 천안피 근본 없는 것이라고 모욕하던 옥색 한복의 시어머니. 500년 순수 혈통의 고고한 수호자 행세를 하던 그 우아한 여자가 사실은 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을 밑바닥에서부터 다른 남자의 씨로 톨째로 바꿔치기한 진짜 더러운 불륜녀였던 겁니다.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무게에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끔찍한 구역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낡은 유언장 맨 마지막 장, 그 구석에 피눈물로 눌러쓴 서늘한 마지막 문장 한 줄이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세 통의 완벽한 감정 결과 봉투를 챙겨 덜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종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사흘 뒤로 성큼 다가온 거대한 종중회의 준비 때문에 집안은 잔뜩 들떠 막자짓거렸어요. 시어머니 방순애는 육가람의 가짜 아들을 이번 회의에서 정식 도씨 종손으로 족보에 올리겠다며 흥분한 얼굴로 이리저리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멍청하게 서서 뭐해? 어른들 모실 녹그릇 다시 싹 다 광내서 닦아놔. 어머님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꼬질꼬질한 제 앞치마를 획 벗겨내 제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팩 던졌습니다. 거친 천이 뺨을 스치며 따가운 생채기를 냈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 똑똑히 들어. 친척 어른들 다 모이시는 성스러운 자리에 너 같은 천한 미화원년이 굽신거리며 얼굴 들이밀면 집안 부정 타니까 넌 저 구석에서 숨죽이고 상이나 날라. 마루 위로는 절대 발끝 하나 올리지 마, 알았어. 어머님이 눈을 홉뜨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앞치마를 조용히 주워들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며 우아하게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돌아섰지만 뺨을 맞은 제 가슴속은 폭풍 전야처럼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어머님이 제 얼굴에 집어던진 그 앞치마의 깊은 주머니 속에는 윤도경 실장이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완성해준 그 무시무시한 감정 결과 봉투제 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열릴 그 거대한 대청마루 한복판에서 어떤 피바람이 몰아칠지 그 잘난 500년 핏줄의 껍데기가 어떻게 처참하게 찢겨나갈지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짜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실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들을 손가락으로 꾹 움켜쥐며 조용히 그들이 파멸할 마루를 쓸고 닦았습니다. 드디어 종중회의가 열리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청마루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종친의 어른 10여 분이 무거운 표정으로 빙 둘러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방순애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듯한 눈부신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는 유가람 교수가 낳은 그 핏덩이 아들의 사진이 곱게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죠. 아유, 어르신들. 우리 도씨 가문에 드디어 500년 핏줄을 번듯하게 이을 장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마 훤한 것 좀 보세요. 뼈대는 역시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머님이 흥분에 찬 목소리로 침을 튀겨가며 사진을 어른들 앞으로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남편 도연성 역시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고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학벌 좋고 젊은 아내와 든든한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 거대한 종택의 유일한 권력자가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다과상을 마루 위로 조심스레 날라다 놓았습니다. 다들 제가 공손히 물러날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상을 내려놓고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제가 마루 한가운데 우뚝 서서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똑바로 눈을 맞추자 시어머니의 미간이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아니,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어른들 계신 자리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티고 서 있어. 당장 부엌으로 썩 기어 들어가지 못해. 어머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윤도경 실장이 밤새워 만들어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이 아이, 이 집 종손 아닙니다. 제 남편의 아이조차 아니니까요. 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적막한 대청마루를 쩡하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첫 번째 친자 감정서를 펼쳐 종친 어른들 눈앞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명문대 교수 육가람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씨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이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유전자 불일치, 남편분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입니다. 순식간에 대청마루가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친 어른들의 호통과 탄식이 터져나오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저 근본 없는 것에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감히 어디서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우리 가문을 모함하려고 들어. 저는 서늘하게 웃으며 두 번째 봉투를 보란 듯이 뜯어젖혔습니다. 가짜는 바로 어머님이시죠. 여러분, 제 남편 도연석 역시 이도씨 가문의 혈통이 아닙니다. 종가에 보관된 진짜 직계 혈통 표본과 대조한 결과 도연석은 500년 도씨 핏줄과 단 한 조각의 유전자도 일치하지 않는 완벽한 남의 씨입니다. 아, 닥쳐. 입 다물어. 시어머니 방순애의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리더니 발작하듯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500년 순수 핏줄 운운하며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던 우아한 여자가 개거품을 물고 펄쩍펄쩍 뛰는 꼴은 참으로 끔찍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한 구석에서 쥐죽은 듯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누이 도연주 아가씨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편지 뭉치와 빛바랜 사진을 치켜들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거 다 엄마 친필이잖아. 아빠 속이고 딴 남자 만나서 오빠 임신했다는 엄마 글씨 다 남아있어. 나 이제 20년 전 그날 밤 기억이 완벽하게 다 났단 말이야. 아가씨가 피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의 그 피 맺힌 절규에 마루 전체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섬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마루 널빤지 소리와 함께 마당 구석에 서 있던 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덩이를 끌고 오듯 계단을 밟고 마루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더러운 소리를 삼키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늙은 지기의 얼굴에는 이제 처절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내 20년을 저 여자의 협박에 짓눌려 천것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핑계로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살았지만 이제는 죽기 전에 진실을 뱉어야겠소이다. 어르신의 탁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년 전 그 캄캄한 새벽 돌아가신 어르신을 바로 저 8칸 돌계단 아래로 잔인하게 때밀어 목을 부러뜨린 살인마가 누구인지 이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똑바로 봤소이다. 당신 비밀이 들통날까봐 남편을 밀어 죽인 여자 바로 당신 방순애요.
어르신의 떨리는 굵은 손가락이 시어머니 방순애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종친 어른들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시아버지의 낡은 친필 유언장을 꺼내 들고 가슴에 사무친 마지막 문장들을 크고 또렷하게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아내 방순애의 더러운 배신을 전부 알고 있다. 현석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순애 당신이 병든 나를 저 돌계단에서 어떻게 죽일지 나는 안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알량한 피가 아니라 변치 않는 정성이다. 나를 가장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에게 이 도시 종택의 모든 권리와 100억 원의 재산을 온전히 남긴다. 20년 전 병약했던 시아버지가 돌계단 밑에서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그 끔찍한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백일화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한 저를 사정없이 밀쳐 떨어뜨렸던 바로 그 8칸 돌계단이 사실은 20년 전작이 남편을 살해한 소름 끼치는 범행 현장이었던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고 무릎 꿇어 이 집안을 닦아왔던 미화원 며느리. 시어머니가 벌레보다 못하게 짓밟았던 그 천한 이름 없는 여자가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100억대 종택의 진짜 상속자이자 유일한 권력자로 완벽하게 처지가 뒤바뀌는 벼락 같은 역전이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지킨 집구석인데 저 천한년이 우리 가문을 다 뺏어간다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두 팔을 휘적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굵은 대청마루 기둥에 등짝을 세게 부딪히더니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500년 핏줄을 부르짖으며 온갖 고상한 척은 다하던 그 살인마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청소부 며느리의 발밑에서 경련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의 추악한 얼굴을 아주 서늘하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청마루 한복판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 방순애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링거를 꽂고 눈을 떴을 때 병실 문 앞에는 다정한 가족 대신 차가운 수갑을 든 형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20년 전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었던 시아버지의 죽음은 단 하루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건넨 시아버지의 피 맺힌 친필 기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20년 전의 부검 기록들, 핏대 세워 진실을 증언한 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의 목격담, 가리고 40년간 공포에 떨었던 신우이 도연주의 뼈아픈 진술까지 그 모든 증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며 시어머니의 목을 옥죄는 완벽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윤도경 실장이 밤새워 만들어준 친자 감정서와 유언장 원본 등 모든 물증을 경찰에 남김없이 넘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어머님은 그토록 집착하던 500년 종택의 안주인 자리에서 처참하게 끌려 내려왔어요. 평생을 입에 달고 살던 고운 옥색 한복 대신 칙칙하고 거친 수의를 입은 채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자기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하던 그 추악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 도연석의 몰락은 더 비참하고 처절했어요. 도씨 핏줄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완벽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종친회에 퍼지자 친척 어른들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남편의 이름을 족보에서 시퍼렇게 파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를 짓밟고 상간녀 유가람과 더러운 짓을 벌여
남의 아이를 뒤집어 쓰려 했던 스캔들까지 대학 게시판에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그 잘난 국립대법학과 교수 자리에서도 보기 좋게 쫓겨나고 말았죠. 명문대 사회학과 교수라는 번듯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재산과 혼처를 노렸던 유가람 역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면서도 비열하게 사기극을 벌인 혐의와 도덕성 문제로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온갖 소문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녀가 피눈물 나게 노리던 도시 종가의 100억대 재산은 단 10원짜리 하나 만져보지 못한 채 완벽한 물거품으로 끝이 났죠. 강당과 가문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빚더미에 나앉은 현석이 어느 늦은 오후 제가 일하던 대학교 정문 앞까지 질척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여보, 소민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라고.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뱃속에 내 아이가 있잖아. 퇴근하는 학생들이 오가는 정문 한복판에서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싹싹 비비며 짐승처럼 애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얄궂은 노릇이었죠. 제가 3층 복도를 무릎 꿇고 닦을 때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복도에서 나 아는 척 절대 하지 말라며 벌레 보듯 짓밟던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털린 빈털터리가 되어 자기가 가토록 치욕스러워하던 청소부 아내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그의 비굴한 손을 아주 물끄러미 그리고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뱃속에 든 아이, 당신이 그랬잖아. 천한 새끼라고 기어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저는 차가운 경멸을 담아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는 덜덜 떠는 그의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털어내며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열린 종중회의 자리는 예전과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종친 어른들은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시 종택의 모든 소유권과 100억대의 막대한 재산이 오롯이 며느리인 제게 귀속됨을 법적으로 공식 확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눈이 멀어 사람을 몰라봤네. 조상님들 제사 한 번 안 거르고 이 거대한 집안을 묵묵히 버텨준 자니가 이 500년 종택의 진짜 주인이 맞네. 저를 볼 때마다 천한 근본이라며 턱짓으로 부리던 나이 지긋한 종친 어른 한 분이 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차갑게 풀려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 현주 아가씨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2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죄책감을 마침내 툭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아가씨는 저와 나란히 서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집안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는 일을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왔어요. 처음으로 신우이와 올케가 아닌 진짜 상처를 공유한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 서정갑 어르신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수십 년 동안 앓던 지독한 속병이 낫기라도 한 사람처럼 아주 깊고 후련한 한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마루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이 집에서 이름 없는 귀신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제가 어르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잡고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맞잡으며 빙그레 웃으셨죠. 20년 동안 그 차갑고 서늘한 8칸 돌계단 위를 떠돌며 구천을 맴돌던 시아버지의 원한과 비명이 비로소 바람에 씻겨 흩어지며 깨끗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들이 쌓아 올린 지독한 핏줄의 감옥이 아니라 제 손으로 온전히 개척해 나갈 눈부시고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복잡한 재산 정리가 끝난 이듬해 봄, 저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끔찍한 탐욕이 얽혀있던 무거운 도시 종가에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상속받은 100억대의 막대한 재산 중 일부는 종중 어른들과 뜻을 모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아버지 도병철 어르신을 기리는 장학재단으로 흔쾌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꼬옥 안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따뜻하고 한적한 남쪽 바닷가 마을로 미련 없이 훌쩍 떠나왔죠. 숨가쁘게 달려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아프고도 통쾌했던 인생 반전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